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저는 오늘 이 변론도 중요하고 헌법재판도 중요하고 우리 계엄 사태도 내란 사태도 진압이 되어야 되고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 진실을 일부러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가려내서 그래서 진실을 같이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장으로 교육을 하는 장으로 이 경험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고요. 이원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의 날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이 5시 45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왜곡과 거짓이 있을지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그리고 그걸 막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는 이 그림만이 진실이야라고 우기는 사람이 바로 파시스트입니다. 우리 파시스트라고 그런 사람들 불러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의 탄핵 심판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두 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정말 많은 방송에서 지금 이 개가를 보이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일단 헌법재판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현장이 혹시 연결이 되면 지금 먼저 현장 상황을 좀 보도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신태영 기자님 나가 계신데요. 지금 연결돼 있나요? 예. 네, 신태영 기자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1차 변론기일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이곳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씨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변론기일이며 시각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이날에는 증인을 부르지 않고 국회 측과 윤씨 측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변론기일 시작부터 2시간 동안은 국회 측, 이후 2시간은 시 측이 주장을 펼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에는 윤씨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현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변호인단이 국회 측에서 이 주장을 하고 또 2시간 동안은 윤씨 측이 주장을 펼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뒤에 또 이 윤석열 씨한테 무제한 변론을 마지막 그 진술 기회로 주겠다고 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씨와 국회 측에서는 어떤 취지로 변론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윤씨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원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마비 상황이 있었다는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영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개헌 당시 윤씨가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박정원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가축됩니다. 국회와 윤씨 측 등 양측의 이전 전개 후에는 국회 측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씨가 최후 진술을 합니다. 윤씨에 대한 파면 고문을 가르는 헌재 결정은 윤씨의 변론 종결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쯤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씨를 파면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대선은 선고인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5월 중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신태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영 기자의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국회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킨 지 73일 만에 지금 이 최후 변론 이 날짜가 왔고 오늘 아마도 국회 측에서는 이 불법 계엄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라서 계엄이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이 취재 결과였습니다. 자, 두 분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진행 과정 두 분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들이 진압한 겁니다.
저는 뭐 그 당시 12월 3일 국회에서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이미 쿠데타가 저지당한 사람입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이라든가 본인의 역할은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비루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전 국민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법 계엄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과정이라는 것이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아는 것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재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마치 1대1에 좀 논란을 벌이는 것 같은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뭐 재판 과정상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계엄 포고령부터가 이게 불법 위헌 위법인 문서예요. 위헌 위법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뭐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금지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헌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군인들도 위헌 위법적인 어떤 명령에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위헌 위법적인 명령 포고문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군인들이 움직였는데 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조성현 여단장이라든지 또 이상현 여단장이 진술한 거 보면은 군인들 병력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뭐 서강대교를 넘지 말아라. 아 이거는 정치적인 것 문제다. 내 군인들 내 병력을 이쪽으로 더 투입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많은 디테일이 결합되면서 또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국회의원을 국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계엄군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이런 많은 디테일이 결합돼서 결국은 계엄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이 행했던 것은 뭐 인정하더라도 파면까지 할 수 없다. 파면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만약에라도 내린다면은 아 내가 했던 계엄이 옳았구나. 그렇다면 2차 계엄 이거는 너무나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제 계엄으로부터의 불안감을 떨치고 이제 선고만을 통해서 좀 안정된 생활을 정말 그동안 너무 불안했거든요. 이 안정된 생활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다들 일상이 굉장히 피폐해지셨죠. 두 분 다 저도 그랬었는데 네. 근데 지금 조금은 답답한 게 오늘 무제한 변론 최후 진술이니까 허용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진술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그 말하자면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군인들이나 또는 이 공직자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도 이게 지금 그 최후 의견 진술을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의견 진술 자체가 무제한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만하시죠라고 끊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와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할 것인지 사실 이게 가장 오늘 와.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뭐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이 뭐 계엄을 통해서 파면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파면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인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한다면은 뭐 이자의 어떤 앞으로의 뭐 행보까지 전부 다 예측할 수 있겠죠. 오늘 시간을 보니까 그 국회 쪽하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종합변론이 2시간으로 네네. 2시간씩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쪽 정청래 이 소추위원장이죠.
그 최후 진술이 무제한으로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뭐 한 20분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도된 걸 제가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무제한인데 시간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두 사람이 누가 먼저 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 순서도 좀 표현이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위 쿠데타의 주역과 국민 간의 최종 대결입니다. 이게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즉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이 불법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들의 뜻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응축되어서 정청래 소추위원회 발언으로 오늘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청래 소추위원이 국민들에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은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전부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사과할 인성의 소유자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혹시나 뭐 5대3으로 탄핵 기각되지 않을까 또는 윤석열의 후계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사면되지 않을까라는 황당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이 들고요. 오늘도 나와서 역사상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비루한 꼴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계엄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불법 계엄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대통령들이 법정에 섰습니다만은 전두환 노태우 씨도 내란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명박은 헌재는 아닙니다만은 법정에서 이분도 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부정할 거는 부정하고 최소한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는 인성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구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 직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아이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뭐 혼란을 끼쳐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톤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발표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더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와서는 더욱더 이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어서요.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은 사과 플러스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에서 기대하는 거는 사과 여부겠지만 사실상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것이 좀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초에 이제 체포하러 갈 때도 관저에 체포하러 갈 때도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 변론에서도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면은 지금 완전 격렬해진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서 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종 변론 여부, 내용 이런 거 모두 다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측에서 그 심판정으로 나오면서 서증 요지 진술을 시작을 했네요. 그 헌재에서 증거 조사를 시작을 해서 국회 측이 먼저 서증 이 요지를 진술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증거 조사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진술한다고 이제 헌재 측에서 진행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쪽에서 이야기 몇 가지 하네요. 이렇게 계엄 의결 이후에 국회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드러난 사실이죠. 요거를 국회 측에서 새롭게 확인해서 주장을 했고 그 본청 지하 1층 전력 차단했었다는 거고 그 단전 시도에 대해서 CCTV 영상도 제출을 국회 측에서 했다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국회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에 더해서 새로운 증거를 더해서 이것이 내란이었고 당연히 파면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겠죠. 그렇죠.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 시차적으로 분류가 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엄 사유. 이게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외국의 침입이라든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 해야지 됩니다. 사변신데 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계엄 절차.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헌법기관 침탈.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활자화된 부분들. 포고령으로서 이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들을 한 것, 정치 활동의 자유를 막겠다라고 한 것들, 그다음에 의사를 처단하겠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면은 국회에서는 뭐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지영 평론가님께서 관전 포인트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관전 포인트 지금 혹시 정리 가능한가요? 그래픽으로 정리되면은 그거 좀 보여주시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아예 그쪽으로 가서요. 네, 운명의 마지막 변론인데 최후 변론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개헌 포고령 1호 발령, 여기 이제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냐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냐 이 이야기, 그리고 계엄 선포 절차 국무회의 제대로 했냐, 또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계엄 사유가 되냐도 여기 좀 포함돼서 다투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 병력 투입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면서 오늘 최종 변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두 분은 증인들 중에서 어떤 증인이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셨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뭐 곽종근 전 사령관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특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진술이. 그런데 헌재에서 직권으로 부른 증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피청구인 윤석열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반대되는 진술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전화해서 특전사들이 끌고 나올 테니 통로를 열어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뭐 의인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에도 자기는 의인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자신의 부하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면서 헌재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을 콕 집어서 직권으로 신문을 한 의미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전 수방사령관이죠. 그 헌재에 나와서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검찰이나 공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게 적나라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문을 부술 수 없냐 총 얘기도 한 것 네. 같다, 이런 짓을 다 한 걸로 나타나서 결국은 조성현 단장이 한 얘기가 사실인 걸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뭐 조성현 단장, 곽종근 전 사령관 이런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뭐 이상현 1공수 특전 여단장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 그대로가 다 검찰 쪽에 진술을 했고, 그 검찰의 진술 내용은 다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이상현 단장 같은 경우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복명복창을 했다.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복명복창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정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은 돌아가서 이 상황 일지에 대해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고칠까봐 연필로 기재하지 않고 볼펜으로 기재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헌재에 진술 증거로 다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네.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봐야지 누구 한 명의 진술이 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이런 거로 네. 지엽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홍장원의 메모 개수가 몇 개였다는 네. 등, 곽종근이 인원이라고 그랬는지 네. 이런 얘기들은 좀 지엽적인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국회에서 그 국회 봉쇄 관련된 언론 보도 영상을 국회 측에서 현재 심판정에서 재생을 하면서 증거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 현장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본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본청 안에 있었고, 네. 요게도 아마 그때. 제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 네. 시민들과 함께 달려가셨던 겁니까? 저는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에 본청 안에 들어가셨군요. 들어가 네. 있었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죠 들어올 때 우리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막고 있는데 제가 열어줘라라는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그러셨군요. 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사진들이 다 있는데요. 이번에 저는 제일 그 증인들 중에 재밌었던 사람이 한덕수하고 이상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재밌었다. 정권의 2인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권의 2인자인데 이 계엄이 불법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덕수는 본인의 안전과 윤석열의 안전과 대치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본인이 불법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불법 계엄에 반대한 사람이 될 거냐. 즉 이 계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난 반대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정확히? 국회 헌재에 나와가지고 네네네. 제대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국무회의라는 것은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를 한 적이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부서를 해야 됩니다.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의 절차에서 네네.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서부터 위법이었다라는 저는 증언을 한덕수 씨가 했다. 윤석열의 기대를 완전 저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상민 씨인데 이른바 이제 단전단수. 네네네. 행안부 장관. 이분이 네. 저기 몽골리안 또는 천리안이라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다 봅니다. 이게 멀리서 그게- 이제 문서를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그 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네. 책상에 뭐 단전 그렇죠. 이상민 씨가 이야기하는 이 장관들에게 준 문서 자체가 이게 불법 계엄이고 사실은 군사 내란이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단전단수를 왜 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최상목 씨에게 준 문서에 이 국회 관련 입법기관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들, 이것들도 이제 현행의 이 헌법 체계에서의 국회를 무너뜨리겠다. 쿠데타라는 증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한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내놨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이상민이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들조차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홍장원의 메모보다도 중요한 거는 홍장원과 조태용은 서로 상반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이 얘기했다는 뭐 이재명, 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태용도 똑같이 했거든요. 네. 일치 진술이에요. 네, 여인영이 지금 이재명, 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조태용도 했고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이야기는 체포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여인영이 혼자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렇죠. 지시를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영이 그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잡으러 다닌다, 즉 체포라는 거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아주 매우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체포 명단에 한두 명이 빠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로 지엽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일치 진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후에 진술을 뭐 헌재에 나와서 달리했던 뭐 김현태라든지 뭐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게 오염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하고 뭔가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 확인해준 팩트는 같은 거다. 그렇죠. 체포 지시가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윤석열 씨가 아마 4시쯤 와가지고 최후 변론을 할 것 같은데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아까 사과는 안 할 것 같다 두 분 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또 여기서 정치적인 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든지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은 비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도 갖고 있지 저는 그런 정치적 결단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까지 한 행태들을 보십시오. 어떤 것도 이 사람은 수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 날리면부터 전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이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식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파우치입니다. 디올백이 조그마한 파우치로 바뀝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이 습성화된 사람.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대 그런 정치적인 그나마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있는 행동을 할 저는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윤석열 씨 기각이 돼서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워낙에 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너무 빛이 바래긴 했지만 법률가 아닙니까? 법을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가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었고 법률가라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그 많은 거짓말들, 그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불법 행위들을 보고 눈 감아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불법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두 다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도
조금의 뭐 의심의 여지도 없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단언하면서 이자는 그동안 법률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검사 시절에도 매한가지였을 것이다. 검사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자신이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잡아 넣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만 했지 뭔가 증거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믿고 있을 것이다. 자신은 이거 기각될 수도 있다. 여기서 잘만 하면 기각될 수도 있다. 여전히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사퇴든 개헌이든 뭐든 나오진 않겠네요.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좋습니다. 지금 또 속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국회 쪽에서 저격수 배치가 없었다는 증언도 사실에 반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봉쇄 시도 정황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증거조사 과정에서 계속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 증인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증인들 중에서 저는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여인영 사령관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 또. 네네네. 그거 혹시 보셨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정확히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트스 비프라고 이게 해서 이제 군 인사 관련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게 이제 아마 뭐 합참의장, 그다음에 그 육군참모총장, 그다음에 지상군 사령관 한 4명 정도를 이야기한 걸로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지작사령관 강호필하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3명 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이렇게. 이 사람 전두환이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방첩사령관이잖아요. 이게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보안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방첩사령관이 되자마자 전두환 사진을 방첩사에 다시 걸어요. 전두환이 그 12.12 쿠데타 할 때 자기 상관들 사성 장군들, 삼성 장군들 어떻게 처리할 건데 사전 모의하지 않습니까? 정승화 장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뭐 장병환 수방사령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뭐 갑자기 이름이 정우성입니까? 영화배우 정우성 씨는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전형적으로 군사 반란을 준비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인영이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자신보다 상급자인 박한솔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진짜 그리고 전두환이네. 여러 가지로 자신이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싶고 그랬다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꿈명까지 모두 다 예상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국회 측에서 속보 나오는 게 보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사실 초반에 계엄 그 선포 바로 사흘 뒤인가요? 그 길거리에서 기자회견 막 울면서 하면서 그때는 막 자백하듯이 다 내 책임이고 부하들한테 책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이다. 계엄 선포 잘못된 거 우리 들어간 것도 잘못된 거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헌재 나와서는 또 뭐 단전 단수 없었고 체포 지시도 없었고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상급자인 곽종근 특수작전 사령부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고 이게 좀 엇갈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태 이자는 지금 최초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자회견을 한 후에 행보가 자신을 이제 외국으로 좀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를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지 간에 뭐 자신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좀 외국에 보내달라. 자신은 청탁했다. 파키스탄 보내달라는 그거예요. 원래는 파키스탄을 보내달라는 거 아니고 유엔 쪽으로 유엔군으로 편입이 되면은 자신이 좀 더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달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누가 먼저 청탁을 했는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 파키스탄으로는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면 과연 김현태 이자가 무엇을 어떤 생각으로 그 진술을 바꿨는지 아무래도 자신이 처음에 모든 거를 수술 불었을 때만 해도 대통령도 거짓말을 통한 담화였지만 담화 내용 중에도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과에 대한 사과 비스무리한 거짓말을 통한 담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진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빨리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신이 진술만 변경하면 자신은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자는 아직까지도 현직입니다.
현직이에요. 직위가 아. 해제되지 않았어요. 사령관들하고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체포가 될 줄 알았는데 체포도 안 되고 내란 이거 주요 임무 종사자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자신은 뭐 기소도 안 됐고 현직입니다. 직도 뭐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나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윤석열 쪽에 편입해서 그쪽에 유리한 뭐 진술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외국 보내달라고 청탁한 게 그게 계엄 선포 이후였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놀라운 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 눈물로서 윤석열과 상급자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사를 안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른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 법률적 상황은 모르겠는데 입건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른바 이제 수사를 받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상황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곽정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가담자입니다. 내란에.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재판에 협조, 수사 재판에 협조를 해서 감형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안해동했는데 속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 무죄가 되고 싶어. 라는 이런 하나의 좀 황당무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들어왔던 하다못해 대대장, 중대장급들까지도 저는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대로. 네. 그리고 경찰, 특히 국회 경비단장, 그리고 경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저는 최소한 부안해동 아니면 그 이상인 의미 있는 가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저는 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국가 통합의 차원에서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 법률적인 사면이라든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양형의 기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단순 가담자 하다못해 내가 상황을 잘 모르고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수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네. 더 그런 경찰들에게 느낌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분개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군보다도 경찰들이 더 극렬하게 진입을 방해를 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그 의원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 경비단장이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철저하게 끝까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뒤에 이제 내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 쪽에 그 서증요지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상계엄 당위성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이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판시했고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통치 행위다. 계엄 선포고 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또 나왔어요. 그 네, 얘기가. 아니 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든지 위헌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 연방에서의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랑 지금 만약에 배치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법을 따라야지. 그러네요. 미 연방 뭐 판례가 이런 게 있다? 이거를 따르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네요. 미국 가야죠. 네. 미국 대통령 하시든지. 뭐 미국 대통령, 미국 의회를 이 땡땡 저 땡땡 하면 욕한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치행위라는 말이 합법적으로 면책특권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말을 100번 해봤자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또 대법원에서 또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결정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검판사들이요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헌법 잘 몰라요. 그래요? 헌법이 통치행위를 규정해 주는 게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은 국민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시민권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시민권이 일부 이양받아서 만들어진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데 무슨 통치행위입니까 이게?
쿠데타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네. 명백하게. 이 자체를 이 내란 계엄 자체를 통치 행위라는 말로 한다는 자체도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어디 감히 계엄을 선포해놓고 이것이 통치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 통치라는 말을 한다니 정말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왕인 줄. 그렇죠. 왕이라고 왕이라고 쓸 수 있는 생각을- 말인 왕이라고 거죠. 통칭. 그죠? 농담 비슷하게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단어 없애야 된다 이런 농담도 제가 자주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지던트라는 게 위치예요. 네네. 프레 앞에 앉아 있다 이런 뜻이거든. 대통령은 높은 데 있는 거야. 아. 그 저기 옛날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주석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같은 배열의 의자를 앉혀놓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아. 이게 아. 대통령이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출된 왕이라고. 뭐 주석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배열인데 주요한 자리. 주요한 의자다 이런 아, 뜻이거든. 의자죠. 예. 프레지던트는 프레지던트. 앞에 앉은 앞에 앉은 사람. 사람이라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아 근데 위에 있다고 이제 위에 있다고 우리 저기 조선 왕조 이런 거 뭐 전하 폐하 이러면서 아, 그렇죠. 폐하는 폐 위에 아, 있는 자리도 거고 높에 있어요. 전하는 전 위에 있는 거고 아, 각하는 그러네요. 각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하는 그런 우리는 위계 다 질서로 하, 생각하는 국민은 거예요. 아래에 있고 아, 그렇죠. 그런 네. 얘기군요. 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윤석열 보고 각하 이런 이야기 쓰는 사람이 있었대요. 있었대요 네, 실제로. 네, 네. 아, 정말 세상을 너무 많이 뒤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또 변론이 치열하게 진행될 거니까 쟁점을 조금 아까 짚어주신 거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국회를 봉쇄해서 의원들을 출입을 막았냐 안 막았냐, 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좀 굉장히 거기서 좀 흥미롭게 이 논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원들 안 끌어낼 거면은 뭐하러 저 총든 군인들을 그쪽에다가 보냅니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 보냈다는 그냥 교통경찰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헬기까지 떴습니다. 헬기까지. 헬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디테일이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다 모여서 결국 이 계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어떤 계엄군을 막아냈고, 그리고 정말 단시간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김현태가 케이블 타이를 두 종류를 가져갔고 한 종류는 코브라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브라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뭐 문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라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그건 절대 문을 막을 수 있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을 막고 김현태 이자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도 가담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신이 어떤 말로 비켜 나가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뭐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는 말을 비켜 나가려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자신 거기에 수행했다, 이런 말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자가 이런 거짓말을 한 덕분에 이건 아니다 싶은 나머지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 텔레그램인가요? 단톡방, 단체 대화방을 또 네네네.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몇몇이서 덮는다고 덮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이런 이야기는 몇 명이서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를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150명이라는 특정을 하죠. 의결 정족수를 없애겠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원이 나오고 요원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원이 왜 국회에 150명이 있죠? 무슨 인원이 150명이 있었죠? 보좌관이 150명인가요? 아니면 국회 방호가 150명인가요? 전혀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150명입니다. 이거 누가 추론해 봐도 아는 건데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150명이 안 되도록 네. 안 되도록 해라라는 거 적극적인 지시였죠. 그러니까 두 단계네요. 하나는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봉쇄하러 간 거 아니면 군인이 왜 갔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끌어내도록까지, 또는 뭐 단전단수를 통해서 맞습니다. 의결 방해를 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이 두 분의 평가이시네요. 저는 그날 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앞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포고령 1호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처음에 저는 이렇게 계엄 선포하는 영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약간은 내가 망상을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이게 가짜 뉴스인지 뭔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포고령 1호를 보니까
정말 확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전두환 시절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법적인 개헌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이른바 비상대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노상원 씨 수첩에 삼선 개헌이하고 후계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해먹어야 되겠다. 왜? 내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은 민정사상 불소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범죄 은폐 의혹들, 김건희 씨 관련된 범죄들이 드러나서 나는 대통령 임기 마친 후에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려면 뭐냐? 나는 영원히 종신 대통령을 해야 돼. 그리고 내 후계자까지 선정해야 돼. 저는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포고령 1호가 딱 정치활동 전면 금지하고 특히 국회 지방의회를 명시해가지고 네네. 금지한다고 써놨는데 사실 그거는 반헌법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맞습니다. 이 전체가 다 반헌법적인 거건데 또 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뭐 언론 출판도 모두 계엄사 통제 받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전공의를 비롯해서 처단. 의료원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라. 위반 시는 개헌법에 처단한다. 처단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처단한다. 처형한다는 건가요? 처단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이게 전체가 무슨 지금 다 의미입니까? 개헌 포고령 1호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이 내용이. 근데 이 개헌 포고령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헌법에 의해서 처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뭐 알 수 없고 뭐 그냥 군인이 다 알아서 모든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사실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 실시간으로 국회로 모이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실시간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했고 호소했죠. 사실 국민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개헌 포고령? 개헌? 어떡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그 결정은 매우 옳았다라는 게 그냥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국회의사당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제가 직접 간 거는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가라. 빨리 국회로 가라. 아니, 저도 가려고 했는데 저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남편이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혹시 너는 그러니까 남편 생각에는 제가 막 혹시라도 얼굴이 알렸다 생각을 해서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가는 빨리 가라라고 해서 그런 어떤 명확한 지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는 지시를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 혹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은 이거는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다 힘을 합쳤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 처단 이야기 나오니까요. 의사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데. 좀 손가락들 안전하신가 모르겠는데 의사 처단을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의사들을 정말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난 뒤에 깡패 일소를 합니다. 전두환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난 다음에 구학 일소와 사회 정화 운동을 합니다. 즉 삼청교육 때 나오고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을 처단하면은 국민들이 사회학을 일소했다고 좋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저는 잔머리를 굴렸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싫어한 겁니까? 아니 이제 도구로 생각을 한 거죠. 국민들의 이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그러면서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해서 보면서 김용현 장관과 보고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처단한다는 글을 보고 서로 웃었다. 이건 뭐 그냥 두죠라고 하면서 웃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자입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포고령이 상위법 위반이고 뭐 그래서 실행될 가능성도 없는데 계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자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실행되지도 않을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려주려고 포고령을 발표해 봤다. 실행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변론을 한 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혀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 포고령 내용도 전혀 위헌적인 내용을 가득 담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위헌이고, 그리고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의 입법 독주라든지 야당의 예산 삭감 이런 것에 의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그 어디에도 이자가 했던 그 말 어디에도 계엄 선포의 요건은 근처에도 못 갔다. 근처에도 못 네, 갔다. 자신이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동훈 대표 책 내잖아요. 근데 네. 책 내는데 그 원고에 이런 내용 있다고 그러던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선포 다음 날인가 한동훈 대표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만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한테 나 왜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아니 그거 내가 한 건 아니고 포고령 위반이니까 잡으러 갔겠지. 아, 모든 그럼- 국회의원은 정치인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 되니까. 네네네. 네. 그 한동훈 자네도 네. 그러니까 그 암시하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워딩을 했다고는 안 쓰는데 한동훈 당신도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고 하고 국회로 갔으니까 포고령 위반했으니까 잡으러 갔겠지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목표가 합법적 계엄이 아니라 불법적인 쿠데타를 통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했다. 왕이 되려고 했다. 군사 독재, 검찰 독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참 한동훈 전 대표 이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의견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국회 본회의장.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본회의장이 같이 들어와서 뭐 원래 악수도 현역은 하고,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그렇죠. 악수도 하고 그런 것으로 다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뒤에 스탠스라든지 뭐 지금 책 내용이라든지 지금 발언 수위라든지 뭐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한동훈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일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 빼더라도 누구를 갖다 대도 지금 윤석열이죠. 네, 그래서 자신이 이재명의 제안을 받아서 계엄의 바다를 같이 건너자라고 했던 찬성했던 이유, 그런 것이 지지자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살아나려고? 절대 읽을 수도 없고 읽지도 않겠지만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이자의 어떤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닐까. 자신을 살려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정말 이제 윤석열이 나가는 건가? 라고 하면서 책 딱 내고 대권 주자의 이제 행보를 나서는 모습. 또 사진 뭐 이렇게 멋있게 뭐 찍히고 사진놀이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네. 당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듯한 그렇죠. 얘기도 하고. 당원들에게 잘 보이려면은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신 정권을 잡았으니까 뭐 전공의 처단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혹시라도 호응을 받아주려나 이제 그런 걸 했다면, 이제 한동훈은 당원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때려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 측 이제 변호인단. 네.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네요. 이 트럼프 판결문을 보니 이 사안은 법원에서 판결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속보를 우리 작가님이 전해주시면서 심지어 작가님이 진짜 다 갖다 대는구나. 자,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한 것과 윤석열의 지휘를 받는,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 총 들고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한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갖다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난입한 거하고 그렇죠. 전혀 그렇죠. 다른 지휘를 문제죠.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고 뭐 그 지지자들의 난동을 방치했다, 부추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거기 투입하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네, 거죠. 총리 없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갖다 댄다는 그렇죠. 거죠.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이 지휘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랑 사안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자들은 자신들이 끌어서 쓸 수 있는 거는 한 단어라도 끌고 오는 그 통칭이라는 그 한 단어를 끌고 와서 이거는 면책돼야 된다라고 했듯이, 트럼프랑은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데, 다른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기서 면제받았다, 나도 면제해다오 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판결 불가능한 그렇죠. 어떤 법적인 사안이 불기소 없대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소추 특권이라는 면책 특권이 있는데,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내란. 이 내란이라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할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도 그걸 예외로 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불소추 특권에는 예외가 있다. 근데 이 내란 행위, 여기서는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헌재에서는 파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내란 행위가 맞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파면 대상이고,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는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도 이거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밖에 없는 행위다. 변호사님이라서 좀 어렵게 설명 쉽게 말하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형법상에 네. 내란 행위가 불소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라고 하는 데는 이 행위를 가지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짓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알코올 중독자 대통령에서 해임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죠? 심신미약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해임돼야 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헌재라는 것은 그 자리를 파면하는 곳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란은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됩니다. 네, 내란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요. 이거 관전 포인트기도 하고 지금 또 윤석열 씨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속보로 나왔어요.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위원하고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국가 비상사태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세요? 언제적 이야기가?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 좌파한테 거를 이렇게 장악돼 있다. 뭐 그런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합법적 권한을 주는 게 대통령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 대북 관련서를 확인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국내 수사는 경찰이 하니까 경찰을 통해서 본인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극우의 신이 되겠다라고 헛된 망상을 꿨던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저기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구방망이 갈고 때려 패가지고 고문하고 해가지고 없는 죄 만들고 국가보안법 간첩죄 만들어라. 그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정말 어쨌든 오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이제 심판을 향해서 아마도 뭐 한 열흘, 2주 뭐 정도 안에 이제 최종 심판이 나오겠죠. 네. 지금 최종 변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씨는 아직 이 재판장에 도착은 하지 않았고 오후 4시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증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조사 끝나고 대리인단 종합변론이 2시간씩 진행이 될 거고 라인업은 좀 짜져 있네요. 그리고 국회 쪽에서는 장순욱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이렇게 9명이 그 발언을 할 예정이고 윤석열 씨 쪽에서는 조대현, 송진호 변호사 등 뭐 6, 7명이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청구인 정청래 위원장은 먼저 진술하는데 파면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하고 이제 발언자들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윤석열 씨는 아직도 구치소에 있고 최종 진술할 때쯤 돼가지고 재판정에 올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지금 아직 있나요? 미리 네네. 출발을 했을 텐데. 아니 근데 늦는다고 연락을 하고 지금 안 오고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지난번에도 미리 출발을 해서 앉아 있다가 시작되자마자 쓱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행동도 있기 때문에 참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대리인단 윤석열 씨가 내용 전달한 외부에서 원고를 작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지금까지도 마지막에 조율을 뭘 계속 하면서 최종 변론 뭐 할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근데 오후 7시 넘어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 뉴스토마토 특보는 오늘 5시 45분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힘드시니까 조금씩 끊어가지고 1시간씩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도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재판 전망하고 전반적으로 헌법재판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헌재가 오늘 최종 변론 이후에 선고 날짜를 정치적 고려를 해서 좀 길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의 횟수를 뭐 늘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이 한국 사회에 갈등을 더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는 이 일부 이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이 헌재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맞추어 가지고 빨리 대통령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서 정당한 권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한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요 선고 날짜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정말 끝장 뉴스라고 해서 네. 이 마지막 윤석열의 어떤 발언까지 샅샅이 보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지만 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오늘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말 괴로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켜보지는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이것이 또 민주주의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정에 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고 또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절차 다 끝나고 나서 주문해서 파면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일단 요 첫 번째 1부 시간 좀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져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서 오늘 5시 45분까지 특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박진영 평론가님은 보내드리고요. 네. 네, 신유진 변호사님은 다음 시간에도 네.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오늘 릴레이 방송이라서 네. 실제 바톤 터치하면서 이제 주자가 계속 바뀝니다. 누구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